뉴스버스라는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를 한 이후에 이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 이른바 일파만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와 여당 정치인들 주장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사 부하를 시켜서 나와 내 아내 그리고 한동훈 검사를 피해자로 하는 고발장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야당한테 줘서 대검에 고발을 하라고 해라. 이렇게 내용이 요약이 됩니다. 정치적인 공방이 거세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연 이 사건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가 과연 사실인지 저희가요. 이 복잡한 사건을 핵심 포인트 3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요. 진짜 고발장 작성을 손준성 검사가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뉴스버스라는 이 매체가 보도한 문제의 고발장은 2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4월 3일 신라젠 취재 의혹과 김건희 씨 주가 조작 혐의가 담긴 20페이지짜리 고발장이고요. 두 번째 고발장은 4월 8일 최강욱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힌 5페이지짜리입니다. 뉴스버스라는 이 매체는 이 고발장은 손준성 검사가 작성해서 당시에 야당 총선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4월 8일자, 즉 2번째 고발장에 대해서는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김웅 의원이 본인이 초안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 초안이라는 것도 뭐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보이지가 않고 오늘자 동아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보면 내가 뭘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연필로 이렇게 적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니까 그 최강욱 그 의원의 경우 당시에 내가 조국 그 장관의 아들 인턴은 제대로 된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 공표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김웅 당시 후보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뭐 그렇게 그 손으로 좀 정리를 한 그 초안을 건넨 것 같다라고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네. 이거는 또 SNS로 뭐 사진 찍어 보낸 거는 또 아닌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연필로 쓴 거를 사진 찍어 보냈는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자료들을 통한 팩트 정리가 아니라 어떻게 거론되는 사람들의 말로 팩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도 뭐 거의 1년 반 전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엇갈리면서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조작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정치 공방처럼 돼버렸어요. 문제는 정치 문제이긴 한데 정치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또 지금의 검찰의 감찰을 야권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불신의 상황에서 팩트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실상 이게 지금 인터뷰 내용이 또 매체마다 좀 조금씩 달라요. 네. 근데 기본적인 그 주장의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그런데 또 건넨 사람은 확실하게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이진동 기자도 그 최초에 이 보도를 할 때 제보자는 김웅 의원이 아니다. 다만 저 문건들을 제출해 준 사람은 있다. 건네준 네. 사람은 있다. 그 사람은 국힘 관계자다. 네. 그 사람이 나서야 돼요. 네. 네. 자, 그런데 일단 이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했을 때는 그 내용만 갖고 최초 보도 내용만 근거로 한다면은 마치 검찰에서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 2장을 모두 작성을 해서 건넨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근데 지금 김웅 의원 입장에서 아니다. 그중에 하나 내가 쓴 거다. 초안은 내가 썼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글쎄요. 뭔가 사실관계가 조금 더 복잡해진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웅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 김웅 의원이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당황을 해서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소위 말해서 그쪽까지 올라가는 책임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당황해서 좀 실수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달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어떤 텔레그램의 기능상의 어떤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말은 김웅 의원이 당황을 해서 그중 하나는 내가 썼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일단은 이 문제의 핵심은 김웅 의원이 핵심적 인물인데 본인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진술 번복이 이루어지면 이 말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거짓말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김웅 의원도 지금 사실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A, B, C 다른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 그 사정이 국민의힘에 불리하거나 본인에게 또한 법적인 책임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구심과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서 빨리 입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복잡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이 초안에 대해서 4월 8일 고발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초안을 쓴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동아일보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짚어보면요. 지난해 8월에 초안을 쓴 거는 맞다. 그런데 고발은 8월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김웅 의원은 고발에 대해서는 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내가 정말 청구를 했으면 고발이 됐어야지 왜 네. 고발이 안 됐느냐. 그 당시에. 당시에 네. 그러니까 4월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에 왜 고발이 안 됐겠느냐. 근데 그러니까 총장의 지시라면은 당연히 그때 즉각 고발이 됐어야 되는데. 뭔가 그 소위 말해 이제 모의가 잘 됐더라면 그러면, 그렇게 예. 고발이 됐을 텐데 고발이 안 됐다라는 건 역으로 그런 모의가 없었다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제 주장이에요. 그런데 최강욱 그 의원에 대해서는 8월 달에 그 당의 미래통합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쪽에서 문제 삼는 거는 당시 4월 달 고발장에 있던 틀린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8월 고발장에도 그대로 아하. 쓰였다. 그 얘기는 4월 달 거하고 이 8월 달 고발장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자들 진술로만 얘기를 하면 헷갈리고 네. 좀 객관적인 자료로 그러려면 뉴스버스에서도 받았다고 하는 네. 그 문건, 그다음에 녹취록 다 공개하고 네. 그리고 김웅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관계자는 이제는 좀 노출을 시켜야 될 알겠습니다. 그 녹취록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4월 3일과 4월 8일 고발장 두 가지 중에 8일 거는 지금 김웅 의원이 본인이 초안을 작성을 했다. 물론 고발에 관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작성자가 일단은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4월 3일자 그럼 고발장은 그렇다면 뉴스버스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는데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라는 근거는 지금 있습니까? 지금 김웅 의원의 얘기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4월 3일 거를 작성하지 않고 8일 거만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3일 것하고 8일 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일 것은 앞서 이제 신라젠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신문방송 등의 부정이용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3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게 3일 고발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일 고발장은 3일 고발장에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넣어서 한 거예요. 네. 두 가지 사안은 연결이 됐는데 김웅 의원은 8일 것만 내가 초안 작성하고 3일 건 난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 그럼 그런 생각이 김웅 의원이 들고요. 두 개 다 작성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네, 사안이기 네, 네. 때문에. 그러니까 3일 걸 작성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첨부하듯이 8일 걸 더 작성했다. 이렇게 보는 네.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뉴스버스가 공개했다고 하는 고발장 내용은요. 3일 고발장 내용이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지금 전체가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일 고발장 내용을 고발을 할 때, 내용을 공개할 때 그때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수사정보 정책관에 네. 작성했다고 하는 거. 근데 그때 김웅 의원한테 물어볼 때 텔레그램으로 확인하시면은 폭파하라. 그러니까 방을 아예 폭파해서 증거를 없애라고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김웅 의원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근데 지금 3일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3일 거 고발장을 손준성 정책관이 작성을 해서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했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네. 텔레그램방 폭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보자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손준성 검사가 작성해서 자기한테 전달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웅 의원이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그 내용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을 김웅 의원이 4월 3일자 작성했던 고발장을 받아서 당에 전달했다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 아까 그리고 예. 손준성 검사라고 하는 텔레그램 방에 네. 연락처가 그렇게 이름이 기재가 돼 있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4월 3일 날 김웅 의원이 세 차례 걸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이미지 파일을 국민의힘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네네. 전달을 해주는데 전달해준 사람이 그 전달해줄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손준성이라고 연락처 이름을 바꿔야 그런 방식으로 이름이 기재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걸로 볼 때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다고 하는 합리적 추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걸 김웅 의원이 명확하게 지금 밝히지 않고 기억날 듯 말 듯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대검에서는 손준성 검사의 PC를 확보해서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이 조사에서 누가 작성을 했는지 손준성 검사가 작성했는지 여부는 포렌식 검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좀 많이 부족하죠. 그 아, 그래요?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진실관계를 가리기에는 예를 들면 업무상 PC를 안 쓰고 다른 PC를 썼을 개연성,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작성해서 전달받을 가능성, 통상적으로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데 검찰청 내에서 업무 PC를 안 쓸 개연성도 봐야 될 것 같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당시 쓰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진실에 가까워지기에는 지금의 어떤 조사 방식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업무용 PC가 아닌 다른 PC에서 작성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손정혜 변호사의 개인적인 이제 추정인 거고요. 일단은 손준성 검사의 입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4월 8일 고발장은요. 김웅 의원이 작성자라고 일단 인정을 했고 지금 저희가 방금 얘기를 나눴던 4월 3일자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가 썼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가 거의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의문이요. 윤석열 전 총장의 개입 여부입니다. 이게 거의 핵심이겠죠. 여당 정치인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요. 어제 법사위에서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 윤 전 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과 과거 범정까지를 포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직할 최고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담당관 사이에는 그 이상의 관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가 매우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유로 정황적으로 이거 윤 전 총장이 개입한 게 아니냐. 그렇게 그 관계를 가지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제작진도 여기저기 팔방 알아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측근이 절대 아니다. 또 어떤 분들은 측근일 수도 있다. 뭐 말이 많아요. 지금 근거는 있는 겁니까? 측근이라는 근거는 뭘 갖고 지금 이 여당과 박범계 장관은 주장을 하는 건가요? 측근이라는 일단 자리가 주장. 말해주는 거죠.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만큼 검찰총장 입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이고 네. 일선 검찰의 수사정보가 다 취합되는 곳입니다. 일종의 저수지 같은 곳이에요. 검찰 내부 수사정보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각종 정보까지 다 취합되는 곳입니다. 근데 검찰총장이면 그런 자리에 자기의 측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앉힐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건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얘기로 뭐 비춰봐도 일단 인사하는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고발장 안에 4월 3일 고발했던 고발장 안에 윤 전 총장과 김건희 씨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굳이 피해자로 거기다 넣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윤 전 총장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손준성 검사를 오히려 윤 전 총장 측에서 요청을 해서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기다가 보내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도 사실은 지금 사실관계가 또 애매합니다. 윤석열 캠프 측은 오히려 그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시 지금 2020년 4월은 1월 달에 지금 검찰 일종의 대학살 인사가 있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보임되어 있는 검사장이라든지 중간 간부들은 전부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청부 수사를 당시에 식물검찰총장이 계획을 했다. 황당무계한 지금 이 상황이고요. 자, 지난해 초 상황을 다시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1월에 추미애 전 장관이요, 이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측근들 물갈이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유임을 요구했던 김유철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바로 손준성 검사 자리입니다. 이 수사정보정책관에 있던 김유철 당시 검사가 지방으로 가고 이 자리에 이 손준성 검사가 오게 된 겁니다. 김유철 검사가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이라고 쫓아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또 다른 측근을 여기에 앉혔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근들은 지금 그 추미애 장관 라인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의문을 품는 것이고, 네. 반면에 추미애 장관이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그 당시에 손준성을 유임해달라고 윤 전 총장이 요구를 했다. 왜 내 수족들 다 잘라버리느냐라는 취지로 일부는 유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내 의사에 반해서 유임됐다는 주장이 또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완전히 인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건 진실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고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누구의 의사에 의해서 그 직에 유임됐는지 여부가 또 사건의 본질과는 조금 맥락을 달리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자,